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C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100불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글쎄요, 지금 50달러 밑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네. 100불까지 진짜 너무나 멀고 먼 길 같은데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원유 투자전략에서 좀 원유 레버리지 ETF를 좀 추천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관련해서 그 투자하신 분들과 그 이제 주변 분들 또 방송 보신 분들이 원유 직접 투자에 관한 좀 문의를 굉장히 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질문이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이제 유가 전망 얼마 전까지 100불이었는데 이게 언젠가 2, 3년 이상 기다리면 100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지금 여기서 뭐 2배 이상 먹는 건데 연간으로 뭐 20%, 30%씩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좀 가장 많이 제가 요새 좀 접하고 있는데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옵니다. 대답은 아니오고 일단은 저희가 이분 분들이 왜 아니오라고 자신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유가에 대한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유가에 대한 어떤 기존 변수들은 수요, 공급,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1970년대 이제 73년하고 78년이죠. 그때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공급 제한을 통해서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걸 한번 보였었고 2003년도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뭐 물론 그 이후에도 자잘한 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2003년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서 2004년 이후에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중국 중심의 이머징 국가들 투자 사이클과 맞물리고 또 미국의 골디락스 소비 시즌 이게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게 되시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70년 그리고 2003년 4년에 이후에 유가의 급등 국면을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1970년 이후 45년간의 유가 흐름 이제 위의 사실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지난 45년간 100불 이상이었던 시기가 10년이 안 되죠. 불과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왔던 지난 5년간의 유가 100불 시대가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특이했던 오히려 비이상적인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봤지만 두 개의 포인트에 지금 100달러까지 올라온 그림을 좀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가 하락에 있어서는 공급 과잉이라는 어떤 특이점,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원인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요인이 있게 된다면 여기 지금 50불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 쇼크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고 다시 내려왔다면은 지금은 유가가 내려온 수준에서 공급 과잉이라는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 일각에서 이제 유가 30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위와 같이 이제 장기 시계열 분석을 해봤을 때 말씀드렸던 유가 100불 시대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시대였다는 점에 더해서 거기에 공급 과잉이라는 추가 요소가 있다면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런 그 공급 과잉 요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유가가 빠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시계열에 집착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차트쟁이들이 꼭 하는 실수인데 펀더멘탈을 결국은 간과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보자.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된다. 지금 보시면 단순한 예로 뭐 지금 삼성, LNS니 컴투스니 이런 주식 뭐 10배씩 올라가잖아요. 그 차트쟁이들을 누가 사겠습니까? 차트쟁이들은 수익 못 냅니다. 많이 빠졌다고 또 사서 차트쟁이들 결과적으로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75년도 이후로 인구가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인구가 얼마가 증가를 했고 자동차 수가 몇 대가 늘어났겠으며 75년도에 우리나라 자동차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머징 국가들 늘어나는 거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사실 뭐 플라스틱 없이 못 살죠.
섬유도 없. 이런 수요 증가 요인을 시계열은 말 그대로 가격 흐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수요 증가 요인을 함께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결코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가의 구조적인 어떤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 2008년 당시 전 세계가 이제 서브프라임 당시에 전체 공포까지 좀 몰아갔었잖아요. 예. 미국이 부도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당시에 30불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수요 증가 요인까지 감안한다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 50불은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30불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50불은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100불은 안 갈 것이다. 자, 이거 관점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좀 유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했던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유가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느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장기적 상승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불까지는 좀 아니라는 것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이제 또 앵커님들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공급 과잉이라는 요소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요 증가라든지 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평균 유가는 뭐 단기적인 어떤 급등 사례들, 이상 급등 요인들을 제외하고 났을 때는 오히려 뭐 60불에서 뭐 70불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공급 과잉이라는 추가적인 어떤 요소들이 생겼기 때문에 소폭의 추가 하락 요인은 분명히 발생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객관적인 시각을 봤을 때 여전히 현 유가 수준은 소폭 저평가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가 관련 섹터에 대한 전략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부터도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항공주와 어떤 오일주가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일단은 제가 그 주식 종목 산업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정유화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유가 하락에 대한 피해주로서의 정유화학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유화학의 투자 포인트는 재고자산 평가손이 하향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 오히려 작년 말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4년 내 최고 수준이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의 재고를 미리 쌓아놓습니다. 근데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그 재고를 대손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재무제표상의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미 다 결정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가 이제 하락이 되고 나서 이제 저유가를 정유사 본인들도 저렴해진 유가를 가지고 나서 이제 정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당연히 개선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유화학 두 섹터 모두가 이익의 정상화 기조로 돌아서는 게 2015년이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화학 증설이 좀 중동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또 목표 주가는 좀 기대하지 말자. 사실 지금 원유하고도 비슷한 뭐 투자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항공해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항공해운 많이 올랐죠. 네. 특히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해운사들 중에서는 안 오르는 해운사들도 있고 항공회사들 같은 경우 좀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올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물론 뭐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지도 좀 존재한다. 지금 아직까지도 좀 유가에 대해 사람들이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유가 만약에 좀 급등해버리면 항공해운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어떤 저유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도 지금 현재 이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 있는데 지금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사람들 얘기하지만 결국은 돈이 풀린 만큼 또 항상 물가는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40불 선을 바닥권으로 해가지고 6에서 최대 70불 선까지는 완만한 상승 추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기존의 100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에서 60불 사이가 제가 봤을 땐 평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저유가, 장기적인 어떤 유가 안정화 효과를 항공, 해운이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닥권은 이제 한 40불 정도, 그리고, 이제 꼭지는 한 60에서 70불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의 어떤, 이 변동폭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다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유럽 리스크, 미국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요것만 좀 안정화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네, 정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이익 정상화 관점으로 주셨고요. 항공 해운주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흔들릴 여력이 있겠지만 여기서 장기적으로 오늘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